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와 기재부를 포함해 6개 부처 장관 인선을 단행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듯이 민정수석에 이번에도 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로써 전체 19개 부처 가운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구성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전체 인선의 특징을 보면 아무래도 정치인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미까지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2차 내각 인선은 경제라인과 법무, 행안부 장관 등 6명이 포함됐습니다. 경제부 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산자부 장관은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이 지명됐습니다. 경제라인의 관료와 재계 인사를 함께 기용해 정책 결정에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심상치 않은 경제 상황을 극복하고 대한민국 시스템의 회복을 위해서 신속한 현안 파악과 해법 마련을 준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에 나란히 민주당 5선인 정성호, 윤호중 의원, 복지부 장관은 지난 대선 영입 인사인 정은경 전 청장 등 이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들로 채워졌습니다.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만든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 장관급 지방시대위원장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각각 낙점됐습니다. 5개 부처 차관 인사도 발표됐는데 관료 출신으로 승진 기용된 과기, 산자, 복지부 차관과 함께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 비특수통인 이진수 대검 형사부장이, 국토부 1차관은 이 대통령 부동산 멘토인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임명됐습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25일 만에 국토부와 문체부를 제외한 17개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습니다. 현역 의원이 7명으로 가장 많았고 관료와 내각 출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사법개혁을 이끌 수장으로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 5선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명됐습니다. 행안부 장관엔 마찬가지로 5선인 윤호중 의원, 여기에 민정수석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가 기용됐습니다. 사법개혁을 이끌 진용이 갖춰진 것이죠. 속도도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명자는 대통령실의 인선 발표 직후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고 권력기관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 지명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38년지기로 대표적인 친명 좌장으로 꼽히는데 평소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개혁이라기보다도 검찰의 정상화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도개혁이 우선돼야 될 것이고요. 5선 중진인 윤호중 행안부 장관 지명자는 지난 대선 당시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옮기는 내용의 사법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안부, 법무부 산하에 두겠다는 구상인데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임명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법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이진수 신임 법무부 차관을 두고 법력권에선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친윤 검사라며 반대 입장도 나왔습니다. 오광수 변호사의 낙마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민정수석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실현시키고 그런 국정운영의 철학을 관철시키는 것이 저희 비서실과 모든 수석의 공통된 과제라고.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엔 시민사회운동가 출신인 전성환 세종시교육청 비서실장이 임명됐는데 이로써 수석급 이상 참모진 인선도 마무리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인선에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복지부 장관에,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산업부 장관에 기용한 점도 눈에 띄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준도 없는 보훈 인사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박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의료 대란 등의 위기에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인물이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 방역 대응을 총지휘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장관에 낙점했습니다. 정 전 청장은 대선 캠프에서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당초 검증 과정에서 배우자가 코로나 당시 관련 기업 주식을 매입해 수익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료대란 해법을 제시할 적임자란 판단에 따라 지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는 경우보다 감염의 가능성이 5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부 장관에 발탁된 김정관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은 기재부 정책기획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기업에서도 7년가량 일한 만큼 민관 경험을 두루 갖춘 에너지 정책 통일한 게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미래형 전력망 구축 사업의 일환인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실현할 인물로 평가받습니다. 차관급인 식약처장은 오유경 현 처장이 유임됐는데 송미령 농림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은 이재명 선거 캠프가 아니라며 기준도 없는 보훈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위촉했습니다. 장관급이긴 합니다만 이 비상근이라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원 기조실장인 민변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변호를 맡았던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습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맡게 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민주당 내 친문계 핵심 인사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경남 봉하마을에서 보좌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 김 전 지사를 임명한 것, 친문계를 염두에 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한 팀입니다. 김 전 지사는 위촉 직후 권역별 메가시티와 세종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해 국가 운영의 틀을 새롭게 설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여권에선 장관급이긴 하지만 비상근직이라는 점에서 김 전 지사 위촉을 둘러싼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정보원 차장과 기조실장에 대한 인선도 이뤄졌는데 국정원 해외 정보를 담당하는 1차장엔 이동수 전 해외정보국 단장, 방첩과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2차장엔 김호홍 전 대북전략단장이 임명됐습니다. 이종석 원장이 외부 출신인 만큼 국정원 사정을 잘 아는 내부 인사를 기용해 균형을 맞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기조실장엔 이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변호했던 민변 출신 김희수 변호사가 임명됐는데 지난 정부 때 중용됐던 인사들 물갈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출범 25일 만에 조각이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현 정부 첫 내각 인선의 배경과 의미, 뉴스 더해서 정치부 황정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기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1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차명부동산과 대출 의혹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당일 브리핑인데요. 이 차기 민정수석 역시 국정 철학 이해도를 우선순위에 두겠다고 한 겁니다. 이번 대선 직후 이뤄진 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 도덕성보다는 행정 능력이 이 대통령 당선의 주된 이유로 나타났는데 이 대통령 역시 고위공직자의 여러 덕목 중에서 이 업무 능력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 실제로 정은경 복지부 장관 지명자의 경우 이 배우자 주식 투자 논란 이후 장관직을 고사했다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나왔는데 이 최종 낙점을 받은 걸 보면 도덕성 논란이 다소 부담이 되더라도 일 잘하는 사람을 쓰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반영된 거란 평가입니다. 예. 일주일 사이에 17개 부처 장관 후보가 발표가 됐거든요.
이렇게 몰아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 당초 대통령실은 19개 부처 장관 인선을 한꺼번에 모두 공개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제라인 인선 과정에서 주식 백지 신탁 문제 등이 나오면서 우선 검증이 마무리된 후보자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한 걸로 전해집니다. 바꿔 말하면 이 대통령이 국정에 상당한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관 지명자를 한꺼번에 발표할 경우 이 인사청문회 일정이 몰리면서 야당의 검증 칼날을 무디게 할 수 있다. 이런 측면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예. 장관 후보 17명 가운데 7명이 현역 국회의원입니다.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비중으로만 따지면 40%가 넘습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초대 내각 당시 10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인력난이 적지 않았다 이런 방증으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실제 장관 후보 인선 과정에서 검증의 부담을 느껴서 고사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현역 의원 발탁은 무엇보다도 인사청문회를 비교적 무난하게 치를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또 인수위 없이 출범해 성과를 내야 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선 이 현역 의원을 발탁할 경우 당정 간 소통이 원활해서 임기 초 주요 과제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초기 내각엔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찾아 추진할 수 있는 의원들로 채우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다만 내각의 여당 의원들이 다수 포진하는 상황이 행정부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수직적 당정 관계를 더 공고히 할 거다. 이런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네. 대선 패배 이후에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인데 이 청문 정국이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10명이 훌쩍 넘는 장관 지명자들을 검증하면서 한두 명이라도 낙마를 시킬 수 있다면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과 함께 새 정부 국정 운영에도 제동을 걸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앞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틸 경우 검증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여권이 의석수를 앞세워서 청문 결과와 관계없이 임명을 강행하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도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데 내일 소집 요구한 본회의에 대해선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하진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선 오는 목요일인 7월 3일 인준 처리가 유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황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팀의 첫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사무실에 15시간가량 머물렀지만 특검팀과의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한지은 기자입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조사를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네, 오후 조사 돌연 거부하신 이유가 뭡니까? 어제 오전 특검 사무실로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하루를 넘겨 15시간 만에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 시간은 4시간 40분 정도로 전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조사를 맡은 경찰 출신 박창환 총경이 불법 체포를 지휘한 당사자라고 주장하며 3시간가량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린 사람이 저를 다시 조사를 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특검팀은 박 총경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지만 오후 들어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를 투입했습니다. 특검이 체포방해 혐의 대신 국무회의 의결 과정과 외환죄 혐의부터 조사하기로 방향을 바꾸면서 윤 전 대통령도 이때부터는 다시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은 3시간에 걸쳐 조서를 열람했는데 경찰이 참여한 오전 신문 조서는 빼고 검사가 조서한 오후 조서에만 서명 날인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내일 추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수사관이 조사에 참여하는 문제를 두고도 양측의 대립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희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청사를 나가기 직전 특검팀은 내일 오전 9시 서울고검 청사 현관으로 다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어제 1차 조사가 약 5시간에 불과해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단 겁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7월 3일 이후로 출석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내일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틀 만에 또다시 소환하는 건 피의자의 건강과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하다며 변호인과 사전 협의 없이 공개 소환을 이어가는 것도 위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법경찰관이 특검에 신문을 하는 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며 경찰 출신 박창환 총경의 조서 참여를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특검이면은 검사가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저희 입회를 하고 또 주로 신문을 하고 하는 과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박 총경이 체포 방해 관련 혐의 조사를 제기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출석일 변경 요청에 대해선 내부 검토 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무더운 하루였습니다. 경북 경주가 37.5도까지 오르면서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곳곳에 폭염경보가 내려지는 등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아직 6월 말이고 본격적인 여름은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백사장은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바다에 몸을 던지며 잠시 더위를 식혀보고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윈드서핑도 즐깁니다. 뜨거운데 이제 발 담그고 하다 보면은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시원하니까 자주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날 경북 경주가 37.5도까지 오르며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36.9도를 기록한 밀양보다 0.6도 더 오른 겁니다. 6월 기온으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광주가 33도, 대구와 포항은 34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남부 지방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오후 들어 경기도와 강원까지 확대됐습니다. 폭염특보로 해서 집에 있었는데 에어컨 틀지 않으면 집에 없을 정도로 더워서 아기랑 같이 이렇게 송정 해변가에 나왔습니다. 계곡을 찾은 시민들은 수박을 먹으며 더위를 날립니다. 돌 미끄럼틀 타고 발도 담갔어요. 더위가 날아갔어요. 다음 주에도 30도를 훌쩍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남유럽도 폭염 탓에 비상입니다. 기온이 40도를 넘나들자 각국이 폭염 경보를 발령했고 이탈리아는 야외 노동을 제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일상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류주현 기자입니다. 우산 아래에서 볕을 피하고 분수대 물줄기로 열을 식힙니다. 동물원 코끼리도 보호소 유기견들도 물을 적시며 더위를 잇습니다. 44, ayer la temperatura estaba terrible, nos tuvimos que quedar en otro lugar como para resguardarnos porque no, la temperatura está muy alta. 현지 시간 28일 최고 기온이 40도에 육박하면서 남유럽 각국이 비상경계에 돌입했습니다. 스페인에선 주말 최고 기온이 42도로 오를 것으로 예보되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온이 40도에 달한 그리스 아테네 인근에선 대형 산불이 발생했고 포르투갈은 국토 3분의 2에 산불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Que agravam substancialmente o perigo de incêndio e esta situação mantém-se nos próximos dias e na próxima semana. 역시 기온이 40도에 육박한 프랑스 마르세유는 공공수영장을 무료로 개방했고 이탈리아 당국은 낮 시간대 야외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40도를 넘나드는 살인적 더위가 일회성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극단적 날씨가 더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In the extreme year of 22, we've seen almost 10 meters of vertical ice lowering in one single year. 유럽에서는 매년 폭염 관련 사망자가 4만 명을 넘는데 21세기 말이 되면 사망자 수는 3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최근 달아오는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반영하듯 이번 달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어나 7조 원에 육박할 예정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 전 정부가 전례 없는 초강도 대출 규제를 꺼내든 만큼 앞으로는 고액 연끌이 줄어들지 그 여파가 주목됩니다. 먼저 노도일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단지. 2주 전 23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운 84제곱미터형은 호가가 27억 원까지 올랐습니다. 주인들은 뭐 걷어들이고 그리고 이제 가격을 얼마 이상 안 하면 안 되겠다. 약간의 단합이 있는. 연이은 집값 상승세에 추격 매수가 이어지면서 이번 달 가계대출은 지난 26일 기준 5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로 이달 말까지 대출 실행일을 고려하면 7조 원에 육박할 걸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고강도 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일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고소득자가 고가 아파트를 살 때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드는 만큼 고액연끌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주택 공급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규제가 풀리자마자 억눌린 수요가 폭발하는 대출 요요 현상이 나타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가계대출이 조금 증가세가 좀 둔화될 수 있지만은 계속 6억 원으로 대출 규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를 풀면은 다시 가계대출이 늘어나지 않을까. 금융당국은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시장 상황을 보고 필요시 추가 보완 대책을 낼 방침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74%는 대출 금액이 지금보다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 자치구 25개 가운데 18개 구가 타격을 입게 된 건데 현금 부자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면서 2030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진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서영일 기자입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시세는 14억 6천만 원을 웃돕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는 역대급 대출 규제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정부는 6억 초과 대출자는 10%도 안 된다며 대부분 주택 구매자는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자금력이 부족한 젊은 계층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 주택을 사는 것도 6억 이하 대출을 받아서는 곤란하거든요. 고소득자나 현금 부자만 거래를 하고 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의 대출만 까다로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서울 외곽 지역조차 대출 규제로 열기가 한풀 꺾인 모습입니다. 완전히 찬물 끼얹어서 이제 어려워요. 대출이 안 되고 집을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니까. 갭 투자 문의는 물론 신규 매수자들의 발길마저 끊겼습니다. 주담대 한도가 낮아지니까 집보러 예약했다가 저희 이번에 이거 있어서 좀 더 생각해봐야겠다고. 문제는 대출 규제로 인한 이 같은 가격 안정이 단기간에 그칠 수 있다는 겁니다. 현금 부자만이 부동산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가격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적기에 공급 대책이 동반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전통시장은 구조가 복잡해 그동안 불이 나면 소방 긴급 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점포명만 입력하면 최적의 진입 경로를 안내해주는 지능형 출동 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돼 그 활용도가 기대됩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북 부안의 격포항 수산시장에서 불이 나 점포 10여 곳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전통시장은 통로가 좁고 가게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소방차 출동에 어려움이 큽니다. 전북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남부시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곳 남부시장은 출입구가 20개가 넘어 화재가 난 정확한 점포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점포가 280개나 되지만 90% 이상이 내비게이션으로는 검색되지 않습니다. 시장 안에 점포에서 신고를 하면 이게 남부시장 주차장으로 뜹니다. 미로가 복잡하고 출입구가 많아서 소방이 이곳에 전국 최초로 지능형 출동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전자지도와 각종 정보를 통합 분석해 점포 이름만 검색하면 최적의 출동 경로로 안내합니다. 또 차량 위치 추적 시스템 등을 접목해 실시간 현장 정보 공유도 가능합니다. 모의 훈련 결과 출동 시간이 8분 13초에서 5분 25초로 2분 48초 단축됐습니다. 해당 점포 앞까지 정확하게 최적의 경로로 안내하게 되면서 출동이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해
다른 전통시장에도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근 방송인 이광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 경찰 조사를 받았죠.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 마약류가 아니라 처방받은 약을 먹은 뒤에도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 건지를 놓고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박재훈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보통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뚜렷한데 약물 운전에 대한 의식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방약을 복용한 뒤에 운전하는 것도 안 되는 건가요? 네, 경찰이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오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검사를 했는데요. 이 씨에게서 공황장애 치료제와 감기약 성분이 확인됐습니다. 공황장애 약을 먹고 몸이 아팠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도 그런 것은 조금 많이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약물이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45조에 따르면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선 운전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약을 얼마나 복용하면 안 되는지, 또 복용하고 언제까지 운전하면 안 되는지 등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같은 약이라도 먹은 환자에 따라서 받아들인 정도가 좀 다를 텐데 이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정신과 약을 먹으면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까? 네, 약물 운전의 범위에는 마약은 물론 향정신성 의약품, 이른바 정신과 약도 포함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건수는 2015년 53건에서 지난해 134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내년 4월부터는 처벌 수준도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신과 약을 먹었다고 해서 무조건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의료계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처방약을 조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은 항불안제조차도 졸리지 않아요. 통상적으로 먹는 약의 용량이 운전을 못하게 하거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감기약을 처방받아도 그 안에 보면 졸릴 수 있다고 주의사항이 적힌 약이 있는데 그런 약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운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의 범위는 꽤 넓은데요. 멀미약이나 콧물약과 같은 감기약, 알레르기약인 항히스타민제 등이 주의력을 떨어뜨릴 수 있고 신경안정제도 졸림과 판단력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운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은 약사가 직접 안내하고 있다며 복약 지도를 잘 따라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의약품 안전나라를 통해서도 운전 주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약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도 있습니까? 네, 약뿐만 아니라 카페인 음료도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카페인 섭취는 신경 과민이나 심장 두근거림 증상으로 운전 시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 특히나 종합감기약이나 소염 진통제와 함께 먹을 경우 현기증 등의 부작용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약을 먹었을 때 본인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가를 판단하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또 약물 운전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가 역대 최소 경기 600만 관중을 돌파하면서 흥행몰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덩달아 야구 팬들을 사로잡는 응원 아이템, 일명 굿즈도 큰 인기입니다.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야구장 필수품이 되면서 굿즈를 둘러싼 마케팅도 치열합니다. 트렌드 리포트 요즘, 오늘은 프로야구의 굿즈 열풍을 박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야구장이 주황색 유니폼으로 물들었습니다. 연일 매진 사례를 이어가고 있는 관중석엔 응원하는 선수의 이름을 새긴 유니폼부터 응원봉과 머리띠 등 팀을 상징하는 용품이 가득합니다. 가방하고 배트. 저는 최은성. 응원합니다. 파이팅! 서울의 라이벌인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가 맞붙는 날입니다. 경기 시간 1시간 전인 지금부터 경기장 앞에 마련된 용품 판매점에는 팬들의 긴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경기 못지않게 응원용품 대결도 치열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LG 팬이라서 뼈를 묻겠다 이런 마음으로 한정판 굿즈 구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특정 선수의 유니폼을 박아서 그 선수가 조금 더 힘을 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게 하는 바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흥행과 함께 관련 상품, 이른바 굿즈 매출도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구매층은 팬덤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 좀 소속감도 느껴지고 그래도 예쁜 거 나오면은 패션으로도 입고 그냥 여러모로 다양한 이유로 사는 것 같아요. 굿즈 만들고 이쁘게 입고 인스타 올리고 하는 재미로 한번 참여해봤습니다. 굿즈 종류도 유니폼이나 응원봉을 넘어 빵이나 소시지, 음료수까지 넓어졌는데 대부분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입니다. 프로야구의 주력 소비자라고 할 수 있는 MZ세대 소비자들이 굉장히 감성적이고 경험 소비고 굿즈를 구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응원을 넘어 소속감까지 불어넣은 굿즈 마케팅. 식을 줄 모르는 프로야구 열기를 타고 불황을 모르는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반려견 500만 시대 이 동물 혈액 수급도 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은 수혈만을 위해 사육되는 공혈견에 의존해 왔는데 동물권 침해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자 헌혈에 나서는 반려견들이 늘고 있습니다. 황재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아지 캐릭터가 그려진 차량에서 흰색 리트리버가 꼬리를 살랑이며 주인과 내립니다. 곧바로 야외 마당으로 이동해 공을 물고 신나게 뛰어놉니다. 7살 리트리버 함께가 찾은 곳은 동물 헌혈센터. 함께는 벌써 3번째 헌혈을 했습니다. 헌혈을 앞둔 강아지는 정원에서 공놀이 등을 하며 긴장을 푸는 시간을 가집니다. 간단한 검사 후 침대에 누운 함께는 몸에 바늘이 들어가도 얌전히 헌혈이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헌혈이라는 게 사실 사람도 그렇지만 이제 강아지도 좋은 거잖아요. 다른 강아지들 살릴 수 있는. 만 2세부터 8세, 25kg 이상인 반려견은 간단한 검사 후 헌혈을 할 수 있는데 20분 정도 헌혈하면 소형견 3마리를 살릴 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내 반려견 혈액 90% 이상은 여전히 수혈을 위해 사육되는 공혈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혈견은 폐쇄된 공간에서 사육되며 필요에 따라 반복적으로 체혈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물 복지 측면에서 많은 우려가 반려견 500만 마리 시대에 맞게 현재 20여 개 수준인 반려견 헌혈센터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황재영입니다.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과의 12일 전쟁은 전 세계를 초긴장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압도적인 정보력을 앞세운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지만 이스라엘 역시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신은서 기자가 이스라엘 승리의 명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이스라엘군 공습으로 숨진 군부와 과학자들의 합동 장례식에 추모 인파가 운집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의 기습 공격 당시 사정없이 내리꽂힌 불기둥은 이란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을 동시에 타격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직선 거리로 1,800km나 떨어진 테헤란을 제집보듯 들여다보고 있었단 얘기가 됩니다. 이란의 스파이를 심어 30년간 모은 정보가 토대가 됐습니다. Senior Israeli official told me that other than the airstrikes, the Israeli Mossad, the foreign intelligence agency, conducted several operations inside Iran. 이란도 보복에 나서며 한때 확전으로 치닫는 듯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번엔 미국과 연대해 이란 최고 지도자의 은신처를 알고 있다는 신호로 숨통을 조였습니다. כדאי שיזכור מה עלה בגורלו של הדיקטטור במדינה השכנה לאיראן שהלך בדרך הזאת נגד מדינת ישראל. 결국 이스라엘은 미국의 협조로 이란 핵시설 타격이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네타냐후 총리는 정치적 위기까지 모면하면서 완승을 거뒀다는 평가입니다. Yes, our nuclear installations have been badly damaged. That's for sure. 하지만 치명적 허점도 노출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불리던 이스라엘의 방공 체계가 뚫리면서 30명 가까운 민간인이 숨지고 1000여 명이 다쳤습니다. 10,000명 넘는 이재민과 아파트 2,000채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미끼 드론을 띄우고 여러 미사일을 섞어 쏘는 방식으로 최첨단 방공 체계를 제압했고 음속보다 15배 빠른 극초음속 미사일도 동원했습니다. 명분 없는 선제 공격에 국제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입니다. Обе стороны придерживаются идентичных подходов, решительно осуждают действия Израиля, которые нарушают устав ООН и другие норм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права. 최근엔 이란의 핵 능력이 크게 무력화되진 않았다는 보고마저 나오면서 이스라엘로선 상처 많은 영광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K푸드의 대표주자 김치가 유럽에서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라면이나 김치와 같은 식품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높은 경쟁률 속에 김치 요리 대회도 열렸습니다. 윤우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런던 중심가에 위치한 아시안마트. 김치 코너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영국 가디언이 김치를 슈퍼푸드로 소개한 데 이어 K-팝 열풍이 수요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I love the strong taste of it and the cabbage, a fermented cabbage as well. I purchase kimchi, I would say probably once every 3 months. 지난해 우리나라 김치 수출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는데 일본과 미국 못지않게 유럽의 성장세가 두드러집니다. 유럽에서 7년째 이어지고 있는 김치 경연대회에는 올해 650여 명이 지원해 최종 20명이 결승에서 대결을 펼쳤습니다. 심사는 세계 3대 요리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셰프가 맡았습니다. I think everyone does exactly the same. Different kind of balances between savory, saltiness, maybe even sweetness. 배추김치와 백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참가자들은 각국의 전통 음식에 김치를 접목시키는가 하면 김치 디저트, 김치 칵테일 등도 준비 중입니다. 우승은 김치버거에 김치 국물 소스를 곁들인 참가자가 차지했습니다. For the kimchi, that's another thing is when you want to add extra vegetable into the dish and then in the fridge there's no other vegetable but kimchi, then it's actually worked really well with it. 국내 대표 김치 수출 기업은 폴란드 공장 설립에 착수하며 유럽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우리입니다.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낸 기성용 선수가 친정팀 FC 서울을 떠났습니다. 역대 최고의 스타 선수를 구단이 사실상 방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은 구단의 장례를 치르는 항의 퍼포먼스까지 선보였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등번호 6번, 기성용의 유니폼을 입은 FC 서울 팬들이 경기장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구단이 프랜차이즈 스타 기성용을 떠나보낸 걸 항의하는 겁니다. 명실상부한 저희 구단의 레전드 기성용 선수를 내쳤습니다.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어처구니 없는 결정입니다. 이들은 향을 피운 채 장례식 퍼포먼스까지 진행했습니다. 구단 시설 곳곳엔 팬들이 보낸 근조 화환이 쌓였습니다. 서울에서 데뷔한 기성용은 유럽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뛴 시간만 10년이 넘습니다. 끝까지 함께하자 기성용 FC 서울 기성용. 하지만 지난주 방출과 함께 포항행이 결정됐고 기성용은 SNS를 통해 이 사실을 직접 전했습니다. 포항 팬들은 은퇴를 앞두긴 했지만 유명한 기성용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포항에서 서울로 이적한 감독 때문에 양 팀의 경기는 김기동 더비로 불렸는데 이젠 기성용 더비가 됐습니다. 오늘 상암에선 첫 번째 기성용 더비가 펼쳐지며 양팀 팬들의 열띤 응원전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적 절차를 마치지 못한 기성용은 경기에 출전하진 않았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75년 전 6.25 전쟁 발발 사흘 만에 서울대병원 등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 사건에서 당시 인민군은 병상에 누워있는 국군 부상병과 민간인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지난 4월 진실과 화해위원회가 뒤늦게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세월이 흐른 탓에 증인을 찾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밤 10시 20분 방송되는 TV조선 탐사보도 추적자들의 선, 6.25 전쟁 당시 북한군이 자행한 병원 내 집단 학살 전쟁 범죄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해운대 해수욕장의 모습입니다. 피서객들 뒤로는 짙게 낀 해무를 볼 수 있는데요. 해무는 육지와 바다의 온도차가 클 때 나타나는데요. 오늘 일부 수도권을 제외한 곳곳에는 폭염특보가 내려지며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경주는 오늘 37.5도까지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이 24도, 청주와 대구 25도가 예상되고요. 곳곳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 대구와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에는 10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 서해안과 남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이슬비가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에 비가 내리겠고 충청 이남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월 29일 일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